서울 강남 대치동 34평 아파트 거실. 늦은 오후 햇살이 커튼 틈으로 들어와 바닥을 천천히 비쳤어요. 공기 중 먼지가 그 빛에 반짝였죠. 박태주는 트로피를 장식장에 조심스레 올려놓았어요. 삼성전자 상무 박태준. 1978년 입사, 45년 근속. 그 문구가 유난히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는 그 문장을 한 글자씩 읽었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트로피 표면이 햇빛에 반사되어 눈부셨어요. 그 빛이 마치 자신을 향해 묻는 듯 했어요. 이제 그 다음은? 답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는 천천히 소파로 걸어가 앉았어요. 손목시계를 보니 오후 5시 반이었죠. 예전 같으면 퇴근 준비를 하거나 부하 직원들과 마지막 보고를 검토했을 시간이에요. 이제 그런 일은 없어요. 그의 하루는 너무 조용했어요. 여보, 저녁 드세요. 식탁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식탁으로 향했죠. 식탁 위엔 김치찌개와 고등어구이, 나물 몇 가지가 놓여 있었어요. 응. 짧은 대답이 전부였어요. 아내 윤미숙은 조용히 국을 떠줬어요. 둘 사이엔 젓가락 소리만 남았어요. 그는 밥 한 숟가락을 천천히 들었어요. 입안에 넣었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동안 45년간 그는 늘 일에 쫓기며 살았어요. 아내와의 식사도 대화도 뒷전이었죠. 이제야 시간이 생겼는데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노후 파산, 실버푸어 급증. 그 문장이 귀에 꽂혔어요. 숫자가 오르내리는 그래프가 화면에 가득했어요.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저건 남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쳤죠. 식사가 끝나고 그는 소파에 앉았어요.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그는 손끝으로 무릎을 쓸었어요. 여전히 단단했지만 마음은 낡아 있었어요. 시선을 옆으로 돌리니 장식장 속 트로피가 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죠. 그 빛이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는 눈을 감았어요. 젊은 시절 첫 출근하던 날이 떠올랐죠. 박 대리, 이번 분기 실적 좋습니다. 상사의 웃음소리, 복도 끝에서 들리던 박수. 그때의 자신은 세상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자신을 부르지 않아요. 당신 식사 더 안 해요? 괜찮아요. 내일은 밖에 나가요. 집에만 있으면 병나요. 그래요. 짧은 대화가 공중에 흩어졌어요. 아내는 그릇을 정리했어요. 그의 시선이 그 손을 따라갔어요. 손등엔 주름이 깊었고 팔뚝엔 힘이 빠져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동안 난 뭐하고 살았을까? 텔레비전을 끄자 방 안이 고요해졌어요. 그 고요가 처음엔 편했지만 점점 낯설게 느껴졌어요. 45년 동안 사람들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 혼자 있는 법을 몰랐어요. 그는 다시 트로피를 바라봤어요. 그 빛은 이제 따뜻하지 않았어요.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트로피를 돌려놓았어요. 빛이 꺼지듯 반사가 사라졌죠. 그는 거실 창가로 다가갔어요. 저녁 노을이 아파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붉게 번졌어요. 그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오늘 하루 참 길었네요. 창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트로피 하나만이 남아 희미하게 빛났어요. 그 빛은 어딘가 외롭고 조금은 쓸쓸한 위로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도 박태준의 하루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없었고 뉴스와 시계 초침만이 그의 시간을 채웠죠. 그런 어느 날 대학 동창회 초대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78학번 경영학과 모임. 오랜만에 봅시다.
그는 망설이다가 참석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누군가 자신을 알아봐 주겠지 하는 마음이었죠. 동창의 날, 호텔 연회장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야, 태준아, 너 퇴직했다며? 응, 이제 완전 백수지. 나는 작년에 했어. 요즘은 다 투자하면서 산다. 그 말에 태준의 귀가 멈췄어요. 투자? 그래. 요즘 은퇴자들 사이에 실버타운 분양권이 인기야. 정부 지원이라 안전하대.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그는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켰어요. 유튜브 첫 화면에 은퇴 후 월 500만 원 만드는 법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죠. 영상 속 남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부가 고령화 정책에 따라 실버 산업을 집중 육성 중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프와 수치, 도표가 화면에 등장했어요. 그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논리적이야. 합리적이야. 다음 영상은 실버타운 분양권으로 3배 수익 낸 비결. 댓글엔 저도 투자했는데 벌써 40% 올랐어요 라는 말이 쏟아졌죠. 그는 믿고 싶었어요. 자신도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는 망설이다가 영상 하단의 무료 상담 신청 버튼을 눌렀어요. 이 시간 뒤 전화가 울렸어요. 박태준 상무님 되시죠? 안녕하세요. 실버라이프 컨설팅의 강민수 대표입니다. 상무님, 그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퇴직 후 처음 듣는 호칭이었어요.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자신감이 있었죠. 삼성전자 45년 근속이라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 아버지도 삼성 출신이에요. 그 말에 태주는 괜히 웃음이 났어요. 이번 주에 잠깐 뵙고 싶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죠. 그는 망설였지만 거절하지 못했어요. 어차피 집에 있어봤자 심심하잖아. 며칠 뒤 강남역 근처 오피스텔 실버라이프 컨설팅 간판이 반짝였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대리석 바닥과 가죽 소파, 벽에는 인증서와 감사패가 걸려 있었죠. 상무님, 어서 오세요. 강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그 옆에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김서연 부장입니다.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은은한 향수가 퍼졌어요. 그녀의 손끝이 잠깐 그의 손을 스쳤어요. 이건 정부 지정 실버 산업 육성 지구예요. 그녀가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지도와 항공사진, 그래프가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분양가 5억이면 입주 후 10억 이상 예상이에요.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상무님 같은 분은 안목이 있으시잖아요. 그 말이 그의 마음을 간지렸어요. 아내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 더 생각해보죠. 물론이죠. 하지만 이 물량은 한정이에요. 강민수의 말은 조용하지만 확신이 있었어요. 그날 밤 그는 서류를 꺼내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5억이라 나쁘지 않지. 그는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김서연의 메시지였죠. 상무님, 오늘 뵙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트로피 옆에 핸드폰을 두며 속삭였어요. 이게 내 두 번째 기회일지도 모르겠네요. 며칠 뒤 그는 다시 강남역 근처 오피스텔을 찾았어요. 실버라이프 컨설팅 간판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문을 열자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공기 속에 퍼졌어요. 강민수가 반갑게 일어나 악수를 건넸어요. 상무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옆에는 김서연이 서 있었어요. 단정한 검은 정장에 흰 블라우스, 살짝 묶은 머리에서 은은한 향이 났죠.
오늘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강민수가 태블릿을 켰어요. 화면에는 항공 사진과 개발 계획도가 나왔어요. 보세요. 이곳이 정부 지정 실버산업 육성지구입니다. 이미 KTX 역세권이 확정됐어요. 그의 손끝이 그래프를 따라 움직였어요. 김서연은 바로 옆에서 서류를 펼쳤어요. 분양가는 평당 1,500만 원입니다. 34평 기준으로 5억 1천만 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부드러웠어요. 이건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에요. 고령층 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된 사업입니다. 그녀가 웃으며 눈을 마주쳤어요. 그 순간 박태주는 설명보다 그녀의 눈빛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상무님,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아요. 사실 저희도 아무 분께나 소개드리지 않습니다. 강민수의 말이 이어졌죠. 게다가 투자자 대부분이 전직 임원급이에요. 다들 상무님처럼 통찰력이 있으시죠. 임원급. 그 말이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한동안 들을 수 없던 말, 잊고 있던 자부심이 다시 깨어나는 듯 했죠. 그날 상담은 2시간 가까이 이어졌어요. 서류는 완벽해 보였어요. 도장, 허가서, 정부 문서. 그는 오랜 경영 경험으로 문서를 살폈지만 의심할 틈이 없었어요. 오늘 계약하시면 특별 조건으로 수수료를 줄여드리겠습니다. 강민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김서연이 덧붙였죠. 상무님은 안목이 있으시잖아요. 결정하실 땐 정확하게 하실 분 같아요. 그녀의 말은 마치 확신처럼 들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그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식탁 위엔 계약서, 복사본이 놓여 있었어요. 5억. 숫자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어요. 아내는 묻지도 않았어요. 오늘은 또 무슨 일로 나갔어요? 그냥 사람 좀 만났어요. 그는 무심한 듯 말했지만 손끝은 떨렸어요. 새벽 2시 그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어요. 트로피 아래에 놓인 펜을 집어들었어요. 45년 동안 숫자와 데이터를 다뤄왔잖아. 난 실수를 안 해.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펜 끝이 서류 위를 미끄러졌어요. 서명. 단 3글자.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김서연의 문자였죠. 상무님, 오늘 결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선택이실 거예요. 그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어요. 그녀의 마지막 문장만 다시 읽었어요. 좋은 선택이실 거예요. 그는 펜을 내려놓고 천천히 소파에 기대 앉았어요. 방 안이 고요했어요. 트로피에 반사된 불빛이 그의 얼굴을 스쳤어요. 그는 그 빛을 바라보다가 속삭였어요. 그래, 이번엔 틀리지 않았을 거야. 새벽이 깊어갔어요. 커튼 사이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죠.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불안, 그리고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그는 다시 트로피를 바라봤어요. 빛이 깜빡였어요. 마치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고 말하는 듯 했죠. 투자 계약 후 한 달 동안은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어요. 강민수는 주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김서연은 따뜻한 메시지를 보냈죠. 상무님, 이번 주에 좋은 소식 들려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에 하루가 버틸만 했어요. 아내는 여전히 말이 없었죠. 식사 시간에도 서로 눈을 피했어요. 2달째가 되자 전화가 줄었어요. 대표님은 미팅 중입니다. 김 부장은 외근 나갔습니다. 그의 불안은 조금씩 자라났어요. 3달째 그는 직접 현장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공사장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펜스만 덩그러니 서 있었죠. 여기 공사 안 해요? 근처 상인이 대답했어요. 그거요? 2달 전에 사기 뉴스에 나왔어요. 그는 숨이 막혔어요. 급히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죠. 사무실로 달려가 보니
간판이 떼어져 있었어요. 실버라이프 컨설팅. 흔적조차 없었어요. 그는 무릎이 꺾여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계약서, 복사본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그가 자랑스럽게 말하던 45년의 경력도, 분석력도 그 순간 아무 의미가 없었죠.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물었어요. 어디 다녀왔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사기당했어요. 녀석서.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내가 뭘 했어요? 사기라고 했잖아요. 그녀의 손이 그의 뺨을 쳤어요. 당신, 내 40년을 날렸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어요.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켜놓았죠. 뉴스에선 사기 사건이 연일 보도됐어요. 은퇴자 대상 투자 사기, 피해액 수백억 원. 그의 이름도 그 안에 포함된 듯 했어요. 통장을 보니 남은 돈은 9억도 안 됐어요. 그는 멍하니 숫자를 바라봤어요. 숫자는 여전히 냉정했죠. 당신, 이제 어떡할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 또 다른 메시지가 왔어요. 잃은 돈을 되찾는 법, 무료 리딩방 초대. 그는 무심코 눌렀어요. 이번엔 진짜일 거야. 그는 그렇게 믿었어요. 처음엔 수익이 났어요. 500만 원이 800만 원이 되었죠. 그의 눈빛에 다시 불이 켜졌어요. 형님, 이번엔 큰 판이에요. 1억 넣으세요. 그는 주저없이 송금했어요. 그러나 이틀 뒤 주식은 폭락했죠. 1억이 3천만 원이 되었어요. 그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어요. 이럴 리가 없어. 그는 결국 4억을 더 잃었어요. 잔고는 47만 원. 아내는 조용히 짐을 쌌어요. 이혼합시다. 그 말에 그는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집은 텅 빈 소리로 울렸어요. 아파트를 팔고 나니 손에 쥔 돈은 7억 남짓이었어요. 강남의 불빛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죠. 그는 인천의 작은 쪽방으로 이사했어요.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45만 원짜리 방이었어요. 5평 남짓한 공간, 창문 밖엔 회색 건물뿐이었죠.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는 일자리를 구했어요. 어르신, 죄송하지만 연세가 좀. 거절의 말이 익숙해졌어요. 결국 새벽 청소 일을 구했죠. 지하철역에서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첫날 그는 형광조끼를 입고 거울을 봤어요. 한때 상무님이던 얼굴이 낯설었어요. 아저씨, 여기 좀 더 닦아주세요. 젊은 직장인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걸레를 짰어요. 퇴근길 그는 편의점 앞에서 아내를 기다렸어요. 그녀는 식당 설거지 일을 시작했죠. 오늘 힘들었죠? 그래도 일했잖아요. 그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안엔 미안함이 있었어요. 시간은 무겁지만 조금씩 흘러갔어요. 그가 경비 일을 시작한 지 반년이 되었죠. 새벽엔 청소, 낮엔 점심, 저녁엔 경비실. 하루가 고단했지만 예전처럼 허무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른 새벽마다 출근길에 들르는 편의점 앞 자판기 커피를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어쩐지 그 맛이 위로처럼 느껴졌죠.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내도 변했어요. 식당 설거지 일을 하며 하루 종일 서 있었지만 예전보다 얼굴이 밝아졌어요. 퇴근 후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시간이 둘에게는 작은 축복 같았어요. 대화는 짧았지만
따뜻했죠. 오늘은 손님이 많았어요. 그럼 돈도 좀 벌었겠네요. 그래요. 우리 잘하고 있죠.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여보, 우리 화분 하나 살까요? 그는 놀란 듯 웃었어요. 좋아요. 키워봐요. 마트에서 작은 화분 2개를 골랐어요. 하나는 초록 잎이 풍성한 스킨답서스, 하나는 이름 모를 작은 꽃이었죠. 둘은 매일 아침 그 화분에 물을 줬어요. 그 단순한 일상이 둘 사이를 조금씩 회복시켰어요. 그는 자신이 다시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경비실에서 지나가는 아이들이 인사하면 미소로 답했고 택배 기사에게 따뜻한 음료를 건넸어요. 누군가에게 상무님 대신 경비 아저씨라 불렸지만 이제는 그 말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며칠 후 게시판에 붙은 공고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파트 경비원 모집, 성실한 분 환영. 그는 이력서를 제출했죠. 면접 날 입주자 대표가 물었어요. 왜 경비 일을 하시려 하나요? 사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정직한 대답에 면접관은 잠시 침묵했어요. 솔직하시네요. 그런 분이 필요합니다. 합격 통보를 받던 날,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가을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죠. 그래, 다시 가보자.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삶은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묵묵히, 성실히 하루를 살아가는 그 자체로 충분했어요.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짧게 적었어요. 잃은 건 돈이 아니라 교만이었다. 되찾은 건 평온이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박태주는 여전히 그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이었고 아내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어요. 두 사람의 월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돈으로도 충분했죠. 한때는 억대 연봉을 받으며 직원들에게 지시하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누군가의 인사를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단순한 인사 한마디가 그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왔죠. 아침 6시 단지 입구의 문이 열렸어요. 박태주는 형광색 조끼를 단정히 입고 모자를 챙겼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지나가는 입주민에게 건넨 말은 이제 습관이 아니라 진심이 되었죠. 예전에는 누군가의 미소를 의미 없이 넘겼지만 이젠 그 미소 하나가 그의 하루를 밝혔어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가 항상 먼저 밥상을 차려놨어요. 오늘은 고등어 사왔어요. 요즘 비싸다더니 그래도 잘했어요. 식탁 위엔 고등어 구이와 시금치 무침, 그리고 된장찌개가 올라와 있었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젓가락이 닿는 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 사이로 따뜻한 숨결이 섞였죠. 그들은 이제 서로의 말 속에서 위로를 찾는 법을 알았어요. 저녁이 끝나면 아내는 화분에 물을 줬어요. 창가엔 5개의 화분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스킨답서스, 토마토, 고추, 상추, 그리고 작은 꽃 2송이. 그들은 그 작은 생명들을 자식처럼 돌봤어요. 오늘은 햇살이 좋네요. 이 아이들도 좋아하겠어요. 그러게요. 당신도 햇살 좋을 땐 좀 쉬어요. 그의 목소리엔 이제 따뜻함이 스며 있었죠. 어느 날 저녁 경비실 문이 열렸어요. 낯선 입주민이 조심스레 들어왔죠. 아저씨, 잠깐 상담 좀 해도 될까요? 그럼요. 앉으세요. 남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도 곧 퇴직이라 투자 제안이 들어왔어요. 실버타운 분양권이라는데 괜찮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태준의 가슴이 쿵 하고 울렸어요. 지난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그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하지 마세요. 저도 그걸로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남자는 놀란 눈으로 그를 봤어요.
정말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짧게 하지만 진심으로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남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끝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될 뻔했네요. 그가 나가고 나서 경비실은 조용해졌어요. 박태주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녁 노을이 단지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 붉은빛 속에서 자신의 과거가 천천히 흐려지는 것 같았죠. 아내가 도시락을 들고 왔다. 당신 이야기가 누군가를 살렸네요. 그는 미소 지었어요. 15억을 잃고 얻은 교훈이 한 사람을 구했으니 그걸로 됐죠. 이제 그 교훈으로 책 하나 써보는 건 어때요? 책이요? 당신처럼 당한 사람들 아직 많아요.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내 실패가 누군가에게 약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미 그 사람도 구했잖아요. 그날 밤 그는 경비실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1. 너무 좋은 이야기는 거의 사기다. 2. 배우자의 직관을 무시하지 말라. 3. 젊은 여자의 칭찬에 홀리지 말라. 4. 잃은 돈을 빨리 되찾으려 하면 더 잃는다. 5. 진짜 부자는 잃고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다. 그는 펜을 놓고 미소를 지었어요. 창밖으로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어요. 그는 창가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어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시작이었네요. 그때 집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내일 휴무래요. 우리 바다 보러 갈래요? 좋죠. 그의 목소리에 잔잔한 웃음이 섞였어요. 기차 타고 부산 가요. 회도 먹고 손녀 보러 가요. 그래요. 이제는 그런 여행 좋죠. 아침이 되면 그들은 손을 잡고 기차역으로 갈 거예요. 계단을 올라가는 그의 걸음은 느리지만 단단했죠. 햇살이 등을 감싸며 속삭였어요. 이제 괜찮아요. 그는 그 빛 속에서 조용히 웃었어요. 그래요. 이젠 정말 괜찮아요.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함께 웃을 사람을 잃으면 다시는 못 돌아가요.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건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더군요. 평범한 하루가 이렇게 소중한 줄 이제야 알겠어요. 모두 행복하세요.